영국 총리가 한국의 한 발언이 일본 속을 매우 불편하게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최근 뉴스에서 자신들의 해석과는 다른 모습으로 영국 총리가 이를 진행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영국 총리는 한국 청와대에 수차례 연락해서 한국의 G7 참여를 다시 한번 독려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11일에 영국에서 G7이 개최되고 한국을 2년 연속 G7에 전격 초대한 것으로 파악되는 대목입니다. 그 가운데 보리스 총리는 한국에 매우 놀라운 말을 했고 이것이 스가 내각을 뒤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영국에서 한국에 전한 파격적인 대우와 일본은 어떤 이슈로 달궈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 법원 판결을 G7에 연결하는 일본. 우선 일본에서 현재 한국에 대해 가장 뜨거운 뉴스는 강제징용 판결이 한국에서 각하된 내용입니다. 일본은 현재 한국의 강제징용 관련 판결이 각하되자 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4부 김양호 부장판사는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 닛산화학, 미쓰비시 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개를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한 것입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한일 간 대결에서 한국이 진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오는데요. 그러자 이번 소송의 피고 기업 중 하나인 일본제철은 국가 간 정식 합의인 한일 청구권 경제협력 협정에 의해 징용 등 모든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타당한 사법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사법 판결, 그것도 강제징용 판결을 보면서 일본이 좋아하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인 것입니다. 가토 관방장관도 기존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서는 강제징용 해결 문제는 한국이 책임을 지고 대응하라면서 당사자인 일본이 아닌 한국 측에 책임을 돌리는 황당한 처사를 지금까지 반복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한국을 계속해서 주시하겠다라며 앞으로 한국이 잘 마무리하는지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한국에서는 이런 판결이 나자 여권에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국민 정서와도 동떨어진 판결이라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여권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위신 추락이나 일본과의 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서라는 재판부의 판결은 여전히 청산되지 않은 친일 사고의 잔재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국격보다 과거 전범 국가의 국익을 우선한 처사야말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일이라면서 강력 반발하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권 인사들도 이번 판결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는데요.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총리는 이번 판결이 2018년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내린 판결에 정반대라는 점을 강조하며 법원이 법원의 결정을 번복했다, 참 개탄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는 과거사에 반성하지 않는 일본 정부와 일본 법원이 주장하고 있는 논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참으로 유감이라며 도대체 어느 나라 법원이란 말입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김진애 전 의원은 SNS에 우리나라 법원 맞습니까? 일본 법원 아닙니까? 라고 비꼬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이번 강제징용 소송 각하건에 대해서 매우 큰 반발이 몰아치고 있습니다만 일본에서는 나름 강제징용 각하를 반기면서도 전혀 다른 차원의 의견을 내고 있다는 것인데요. 바로 한국이 G7에 참여해서 일본과 정상회담을 하려고 이번 판결을 내렸다는 여론이 득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한술 더 떠서 한국이 일본의 G7 무대에서 잘 보이고 싶은 모양이라는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일본. 한국은 G7 무대에서 일본 만나려고 강제징용 판결 무마시켰다. 이러한 황당한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20년 한중일 정상회담이 취소된 때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서울에서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스가 총리와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 회담을 일본 측에서 응할 수 없다며 결국 취소된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가 강제징용 판결을 해결하지 않으면 일본 총리는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것입니다. 또한 모태기 외무상은 항상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일 관계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아직도 강창일 주일 한국 대사를 스가 총리와 모태기 외무상이 만나주지 않고 있는 홀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과 관계가 불편하니 안 만나면 그만이지 뭘 애써서 스가 총리와 모태기를 만나려고 하느냐고 하지만 국제관계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관례가 있고 한국도 일본 대사를 부임하는 대로 계속 외교장관 등이 만났습니다. 아무리 국가 간 사이가 안 좋더라도 파견된 대사는 만나야 하는 것이 최소한의 국가 간 예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라면서 최소한의 매너도 저버린 모습이 나온 것이죠. 따라서 일본에서는 이번에 영국 G7 회담에서 한국 정상이 일본을 만나려고 저런 판결을 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게다가 이러한 말이 일본 내에서 더욱 탄력을 받는 것은 미국이 한미일 정상회담을 따로 추진한다는 점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G7 정상회의 계기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예정하느냐는 질문에 현재 일본, 한국과 3자 간 회담을 예정하는 것은 없지만 실제로 어떤 것이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싶다. 다만 현재로선 일정이 잡힌 것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교도통신도 지난 보도에서 원래 한미 정상회담 때 사실 한미일 정상회담을 미국에서 추진했다면서 일본이 오면 한미 정상회담이 죽기 때문에 한국 측의 거센 반대로 인해 무산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복수의 일본 언론은 이런 기류에 따라 한국에서도 발맞춰 강제징용 소송을 각하해버린 것이라고 말하면서 한국이 일본에 매달리는 형국이라는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하게 일본의 황당한 해석인데요. 우선 한미일 정상회담이 G7에서 혹시 열리게 되면 한국이 바라는 게 아니고 미국 주도의 회담입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동북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 등 동맹이 힘을 합쳐 중국을 상대해주길 원합니다. 따라서 지난 2019년의 수출 규제 이래로 크게 훼손된 양자 간의 관계를 돌이키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한일 간의 사이가 좋아 중국을 대적한다면 미국은 훨씬 편안하게 동북아 정세 관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동맹 간 화합을 중시하는 바이든 정부 들어서 훨씬 이런 움직임이 심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스가 총리를 만나기 위해서 강제징용 판결이 각하됐다는 해석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일부 일본 극우 매체에서는 이를 두고 일본식 표현으로 문 대통령이 법원에 손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탁했다는 것은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법원이 알아서 판단했다는 뜻으로 일본 정치계에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는 일본에서 여전히 삼권 분립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현재 강제징용 판결 각하된 것은 청와대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제멋대로 일본이 해석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본의 해석은 결국 영국 총리와 한국 정상 간의 통화로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 영국 총리의 사이다 발언과 한국의 국격. 최근 영국의 보리스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30분간의 통화를 가졌는데 이 가운데서 보리스 존슨 총리는 한국은 영국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했으며 G7 확대 참여를 제안한 것입니다. 보리스 총리는 최근 들어 한국이 디지털 분야와 친환경 분야에 영국에 투자한 것을 알고 있다면서 영국은 한국과의 교역 확대에 큰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환영한다고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리스 총리는 G7 정상회의에 한국이 참여해 G7의 확장성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면서 사실상 지속적인 한국의 G7 참여를 독려했고 앞으로 G7의 추가 멤버로 긍정적 고려를 했습니다. 실제 보리스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G7을 확대해 D10으로 가자고 하는 제안에 적극 찬성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리스 총리의 발언 자체는 한국의 G7 입성을 반대하는 일본에 곱게 들릴 리가 없는 것입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에 관해 이번 주 영국 코넬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 사실을 알리면서 우리 외교가 업그레이드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G7 정상회의에 우리나라가 2년 연속 초청된 것은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G7 국가들의 버금가는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경제에서 세계 10위 수준으로 발전한 것뿐 아니라 문화, 방역, 보건의료, 시민의식 등 소프트 파워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게 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무척 자랑스럽다. 국민들께서도 자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습니다. G7에 2년 연속 참여한 것은 그만큼 글로벌 정세에 있어 한국이 이제는 빠지면 안 될 정도로 G7 중심 국가들이 인정하고 있다는 바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국격은 G7을 통해서 더욱더 높아져가고 일본은 이를 저지하려고 애를 쓰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딱히 이번 G7에서 일본을 만날 생각을 크게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4월 0시를 기준으로 일본 제철이 보유한 P&R 주식에 대한 대구지법 포항지원의 압류명령 공시 송달 기한이 만료됩니다. 우선 지금까지의 상황을 간략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본 전범 기업에게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은 2018년에 나왔습니다. 재판에 걸린 시간은 무려 10년이 넘습니다.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은 2018년 선고 이후 지속적으로 일본 제철과의 대화를 요구했습니다. 판결 이행 방식 등을 협의하자는 요청을 했죠. 하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회의 테이블에 얼굴을 맞대고 앉아본 적도 없습니다. 일본 제철은 패소했음에도 전혀 배상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국내 법원에 포스코와 일본 제철의 합작사인 P&R 주식을 압류해 매각하겠다는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로도 일본 제철은 국내 자산 매각 과정에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올해 6월
압류 관련 서류에 대한 공시송달을 결정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이 재판 서류를 받지 못할 경우 예외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는 송달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4일 0시부터는 일본 제철의 압류 관련 서류가 도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적으로 압류 명령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돼 효력이 발생하고 본격적인 압류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죠. 문제는 일본 정부도 강력한 맞대응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앞으로가 한일 관계의 중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이일 외교당국에 따르면 양국은 꾸준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로 간의 입장차가 극심합니다. 4일 0시 기준으로 공시송달이 완료되면 일본 제철이 11일 0시까지 항고하지 않을 경우 주식 압류 명령은 확정됩니다. 이후 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압류한 자산을 처분하는 현금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일본 제철은 현재까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본 정부에게 모든 책임을 넘기고 자신들은 뒤로 숨은 상황입니다. 전범 기업인데도 반성은커녕 비겁한 행태를 보이고 있죠. 물론 법원이 현금화 명령을 내리더라도 실제 매각까지는 실무적인 시간이 들어갑니다. P&R 주식을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매각 명령 결정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매각 명령 결정 과정에서 지난 6월 일본 제천의 의견을 묻는 신문서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 측에 신문서가 전달됐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로의 의견 청취 이후에는 자산 감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평가는 수개월에 걸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실제 매각은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압류 확정만으로도 해당 자산은 묶이게 됩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와 일본 제철은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죠. 공시송달 만료 기간이 도래하자 일본 언론들은 관련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본의 보도를 종합하면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일본 징용기업 자산 매각에 대비해 다양한 보복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이 소개한 내용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관세 인상, 송금 중단, 비자 발급 제한, 금융 제재, 일본 내 한국 자산 압류 등이 거론됩니다. 일본 1위 언론 요미우리 신문은 보도를 하며 특히 관세 인상이나 송금 중단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아닌 복수의 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교토통신은 전날 비자 발급 요건의 엄격화와 주한 일본 대사의 소환 등이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극우 성향 산케이 신문은 이미 지난 4월부터 기사를 내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가 일본 내 한국 자산을 압류하고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등 두 자릿수의 보복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자릿수란 10가지 이상의 보복 방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허풍을 떠니 오히려 감흥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10가지 카드를 꺼내면 일본도 고스란히 역풍을 맞습니다. 자신들도 10가지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죠. 일본의 관련 책임자들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연일 입장을 밝히고 있죠. 우선 아베 총리의 스가 관방장관은 지난 1일 요미우리 TV에 출연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국의 일본 징용기업 자산 매각 가능성에 대비해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향성은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관련이 있는 일본 기업에는 정부에서 담당팀을 만들어 대응하고 있습니다. 장황하게 이야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대응책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전범 기업에게 대응하도록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이번 사태는 한국 정부와 전범 기업의 문제가 아닌 양국 정부 사이의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지난 6월 말에는 모태기 외무상도 관련 발언을 했습니다. 현금화가 이루어진다면 대단히 심각한 사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강경화 장관에게도 여러 차례 말해왔습니다. 전문가들은 4일 이후 양국이 전면적인 대치를 하지는 않을 거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 현금화까지 외교적인 협의의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양국의 외교적인 협의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일 두 나라의 관계는 수교일의 최악의 상황입니다. 작년 7월 한국을 향해서 예고 없이 행해졌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도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도 원복되지 않았습니다. 정상 간의 대화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후 국장급 대화를 꾸준히 진행하고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척은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자산 현금화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어떻게든 자산 매각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모든 갈등이 사실 대법원 판결 이후 시작된 것입니다. 반도체 수출 규제 등 모든 경제 보복이 자산 매각을 막기 위해서 시행된 것이죠. 우리 정부 역시 현금화가 양국 관계에 가져올 영향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화 자체는 사법 절차에 따른 일이라는 입장도 확고합니다. 대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정부가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모든 대책은 실제 매각 절차가 이루어진 이후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양국 모두 이런 인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현금화는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다. 피하는 방법은 일본이 사과하고 자발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파국을 막기 위해 다양한 해법들을 일본 정부에 제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3, 4월쯤 일본 기업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아나무인으로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입니다. 이 체제를 뒤집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목상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은 아무런 배려 없이 버티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부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니 말입니다. 아무튼 정부는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에 맞서는 강력한 대응책들을 마련해 놓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일본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기회로 모든 질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한국 정부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